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지금 제 통장엔 50만 원밖에 없어요. 자식들한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아무도 안 왔어요. 바쁘대요. 75세 한미숙 씨가 제기하신 말씀입니다. 한미숙 씨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참았고 자식들한테도 다 줬고 친척들 부탁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노후에도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착하게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착함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에게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행복하실 겁니다. 왜 노후에는 착함보다 기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미숙 씨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8세 정명숙 씨는 평생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심 좋은 분이었고 자식들한테도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명숙 씨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생 챙겨줬던 친척들은 연락도 없고 동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부탁만 해옵니다. 정명숙 씨가 잘못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착했을 뿐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착함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참으면 된다. 남한테 폐 끼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입니다. 젊을 땐 착해도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경제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 여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착하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착한 행동은 젊을 땐 미덕이었지만 노후에는 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면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71세 김철수 씨는 동네에서 일 잘하는 김 사장님으로 통합니다. 퇴직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뭔가 고칠 게 생기면 김철수 씨를 찾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직 쓸모 있구나 싶어서 기분도 좋았고 사람들이 고마워하니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철수 씨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했지만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이며 한숨을 쉽니다. 왜 거절을 못할까요? 싫은 소리 들을까봐,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다음에 내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거절당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파서 거절했는데 섭섭해하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체력이 자산입니다. 젊을 땐 며칠 무리해도 회복됐지만 이제는 한 번 다치면 몇 달을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못 거절하면 내 몸을 남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66세 박순자 씨는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당연히 할머니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내 손주인데 뭐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아침 일찍 손주를 데려다주고 저녁 늦게 데려가는 딸을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취미생활도
건강검진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가끔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저녁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고 그래,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애가 불쌍한데. 엄마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박순자 씨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노후를 포기하면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친 할머니는 짜증이 늘어나고 자식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내 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기능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건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합니다. 73세 이영희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땐 마음도 잘 맞고 좋았는데 나이 들면서 그 친구가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고 이영희 씨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데 이런 말만 쏟아냅니다. 이영희 씨는 그 시간이 불편하지만 만남을 끊지 못합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끊어? 나만 그런가?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이럴까요? 오래됐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관심사도 변하고 성격도 변합니다. 젊을 땐 잘 맞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오래됐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노후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편한 사람과 보내는 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래됐어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69세 최동수 씨는 평생 나중에 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땐 자식 교육비 때문에, 중년엔 결혼 자금 때문에, 노후에도 여전히 자식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며 자기 돈을 씁니다.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고, 좋아하는 취미도 없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을 털어줍니다. 최동수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별로 쓸 데도 없고 애들이 잘 되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노후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다 써버린 노후는 불안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요양원 비용이 필요할 때, 그때는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줘버렸으니까요. 더 슬픈 건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 부모가 도움 청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면서 남의 일을 돕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인생이 끝납니다. 노후의 돈과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걸 함부로 양보하는 건 내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75세 한미숙 씨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참았고 남편한테도 참았고 자식들한테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평화롭지. 이게 한미숙 씨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숙 씨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마음속에 쌓인 건 평화가 아니라 분노와 서러움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내 인생이 뭐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상대방은 그게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힘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참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자기 희생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유지한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불균형한 거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나는 항상 손해보는 쪽입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시간을 모두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나는 사라집니다.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빈 사람이 됩니다. 62세 김정순 씨는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줬고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집 마련 자금도 다 대줬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정순 씨는 이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는 돈 필요할 때만 옵니다. 김정순 씨는 서운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정순 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희생하는 걸 보며 자랐고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의 감정이나 필요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항상 거기 있는 사람, 무엇이든 해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합니다. 착한 어머니가 된 대가는 외로운 노후였습니다. 70세 박종민 씨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평생 동생들 챙기며 살았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대주고 사업 자금도 빌려주고 집안 대소사는 다 박종민 씨가 책임졌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하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종민 씨가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동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그게 빌린 거였어? 라고 합니다. 박종민 씨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증거도 없고 가족끼리 그런 걸로 싸우기도 그렇고 결국 참습니다. 이제 박종민 씨는 홀로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잘 살고 있지만 형한테는 명절 인사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착하게 베풀기만 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관계는 균형이 맞아야 건강합니다. 68세 신영자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착한 영자로 통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항상 달려가고 친구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신영자 씨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영자 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아, 미안해. 바빴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신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건 많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다는 걸. 사람들은 편할 때만 찾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진짜 친구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일방적인 베풀문 관계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야? 냉정하게 살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착함과 희생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노후에는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편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편한 사람이란 남한테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편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편해야 관계도 편하고 삶도 편합니다. 내가 불편한데 관계를 유지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착함과 존중은 다릅니다. 착하게만 굴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기준이 있을 때 관계도 삶도 편안해집니다. 기준이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노후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평생 응이라고 대답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오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절 문장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이 문장들을 외워두시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는 제 건강과 시간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입니다. 이 문장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시간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부탁을 해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긴 한데 요즘 제 건강을 좀 챙기려고 해서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도와주고 싶지만 그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입니다. 이 문장은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로 선의를 표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로 현실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손주를 맡기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주 보는 건 좋지. 근데 매일은 할머니가 감당하기 어려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힘들겠어. 이렇게 말하면 내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번엔 어렵겠어요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문장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것도 했는데 요즘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못 들어. 이번엔 어렵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제 사정도 있어서 이번엔 힘들 것 같습니다입니다. 이 문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사정이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모든 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저도 사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는 것 같아요입니다. 이 문장은 한 번 승낙했다가 나중에 부담스러워서 철회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응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무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번에 괜찮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승낙을 철회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약속을 지키려다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문장들을 쓸 때 중요한 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한계를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말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대에 가장 옳은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미덕이던 시대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젊을 땐 착해도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앞날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하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노후는 착한 사람 대회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삶의 후반전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말하셔도 됩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제야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장 옳은 일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오늘 10분이라도 밖을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을 보며 걸으세요. 나무를, 하늘을,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래 통화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따뜻함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평온하고, 더 감사한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70부터 인생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해지는 시기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도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살았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